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0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204명이 됐는데요. 정부는 국가 위기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심각에 준하는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과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부 언론들이 신속 보도라는 명명하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재앙의 전조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게 비단 바이러스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한국이 밀착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잠정 폐쇄했고요.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과 전화 연결해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 정치 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일단 공동정치구역 시간이긴 하지만 뭐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의 모든 삶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모두 20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두 분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제 저녁을 이 코로나가 바꿔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저희 고등학교 제가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경 우리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그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단체 그 대화방에 그 친구가 오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었고 네. 저 또한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방송사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모임을 부득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네. 실제 제 또 가까운 분 중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고향이 대구여가지고 대구 가족들한테 안부를 전화를 했더니만 네.
내가 지금 올라가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야 이거 진짜 안부 전화했다가 우리도 이게 참 어떻게 하나 그런 그 걱정을 하는 글을 올린 걸 보면은 네. 지금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어떤 영향 속에서의 어떤 걱정과 불안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네, 그렇죠. 대한민국 크지 않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 친구의 친구는 대구 사람이거나 그렇죠. 제 친척의 친척도 대구 사람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 다 사시고 계시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또 처가가 대구. 네, 저는 본가가 호남인데 처가는 또 대구 쪽입니다. 그래서 그 한 3주 전에 한번 대구로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화를 드려보고 이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전시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생필품도 다 사다 놓고 안 나가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몹시 지금 조금 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몹시 걱정되는 좀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종 그 감염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좀 약간 쇼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충격 같은 걸 좀 받게 되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어난 상황이라서 시민분들이 많이 좀 당황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실제로 네. 그 오늘 그 한 신문 일면을 봤더니만 네. 우리 서울에 명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구에 동성로라고 해서 네. 정말 젊은의 거리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뭐 치맥 파티 같은 것도 숙제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예. 거기서. DXR. 그런데 네. 점심 때 거기 그 동성로 거리에 개미 한 마리 없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대구 사회에 그 준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거의 한 달간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팬데믹. 네. 말 그대로 이제 팬데믹이 그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60대 그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고 오늘 그 오후 50대. 같은 경우에는 50대 여성분이 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가족의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 저도 그래서 오늘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예외 없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97% 이상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주말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만간 이게 사태가 진정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들이 토일 월 해서 외부에 많이 다니고 마스크 쓰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2, 3일 만에 급반전했던 그런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 모두의 일인데. 그렇죠. 예, 뭐 인터넷에서는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우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척이자 친구이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협조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시민의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번에 확산세에 중심에는 신천지 교회가 지금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받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 시설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뭐 예. 지자체장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행정적 명령으로 이런 그 종교 집회 관련돼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이제 어겼을 때 그 뭐 이렇게 뭐 처벌받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금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보다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부분이 그 결국 그 종교의 자유와 또 국민의 건강권 이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그 네.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둘 다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교적 자유 중에 종교적 내심의 자유, 내가 어떤 신앙을 믿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본질적 자유지만 네. 이번처럼 이제 어떤 종교 행사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상이 어떻게 보면은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상황 속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이 논란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은 이것은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권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이나 물류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주장했는 반면에 지금까지도 우한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항공편이나 이런 부분만 그 규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후베이성. 네네.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에서 있으니까 그 종교 대상 자체의 어떤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지나치게 어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주말에 저도 이제 교회를 갑니다만 네.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이 모인 상태에서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그런 지금 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자율적인 어떤 그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종교로 인해서 그것이 거의 뭐 시야처럼 해서 정말 이 창고라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그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뭐 사실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일 텐데 과연 지금이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네. 있는 겁니까? 종교시설 폐쇄하는 게? 네, 감염 예방법에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에는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법안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거죠.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종교의 자유를 뭐 탄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반대 의견도 있어요. 네. 기관이나 단체도 사실은 이런 종교시설도 해당할 수 있게 네. 한 사람에게만 뭐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입원시키는 것 말고도 기관이나 뭐 그렇죠. 단체 같은 것도 제한을 두도록 하자 이렇게 또 더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지지단체였습니까? 그 종로구에 있는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확진자가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 다음 주 예배 자체를 자체적으로 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또 사실 기성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단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물론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절 같은 경우에도 이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이 왔을 때는 신흥 종교의 어떤 예배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좀 멀찍멀찍 앉는 반면에 이번 예배 같은 경우에는 신발도 벗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지근 거리에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발한 종교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호흡기라든가 아니면은 침이 튀는 이른바 비말 감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갖췄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행정적 제재보다는 신천지라는 그 교회 자체로서 자율적인 규제를 한다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어떤 효과적으로 그래야 이제 사실 외부에서 당신들 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그분들 더 반발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환자들이 더 숨어버릴 그럴 수 있는 있다고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종교 리더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단수 높은 대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단이라는 표현 사용하셨는데 그건 기존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종교 집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유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단이 좀 특성이 있고 약간 좀 그 상대적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감염이 됐을 수도 있거나 이랬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 내가 지금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오늘 사실 그 얘기도 나왔어요. 신천지 이만희 주교, 이만희 교주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이제 이런 방침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조금 이제 법률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서울광장 집회 주말에 열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박원순 시장이 일단 노령층 그 시위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차피 시위를 하다 보면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좀 시위를 좀 금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이 부분도 결국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크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전파란 것이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훨씬 더 전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교회 내에서 어떤 집회 같은 것과는 성질을 상당히 달리해서 뭐 사실 이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파가 될까. 그리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도 마치 그 집회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박원순 시장님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는지 좀 되묻고 싶은데요. 마치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미래통합당을 만들면서 청년당들 세 군데가 이제 같이 조인하듯이 요즘 최근에 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20, 30대, 40대까지 참가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종교보다 지금은 이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놓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 민주당 내지는과 어떤 야당 사이의 어떤 대립 같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말씀드렸듯이 좀 자진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명령으로 해서 못하게 한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불리한 걸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맞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뭐 대놓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린 이런 상황에서 그 파급 효과를 막아야 될 그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권고로서로만 놔두게 된다면 또 파장이 커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 책임도 정부 여당이 또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집회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 측이나 앞서 말씀하셨던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는 우리공화당이 지금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집회 주최 측에서 지금 조금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안전이 우려되니 그렇죠. 우리 몇 주만 좀 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리고 사실 경험칙상으로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집회 그 자체도 문제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막걸리 이렇게 같이 나눠 드시고 이런 게 또 좀 우려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또 그럼에도 뭐면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또 기생충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또 감독님하고는 또 잘 모셔가지고 짜파구리도 드시는 그런 모습에서 본인들은 다 하면서 왜 남들은 또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댓글을 보면서 제가 비판적인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그 진행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은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거의 주말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인 실패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며칠 내로는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제는 경제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지금 그 며칠 사이에 지금 뭐 20-30명이 넘어서 하루에 뭐 50명, 100명 이제는 뭐 사망자까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르스 확진자가 세계 2위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을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이 메르스가 아니고 이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실수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국은 뭐냐면은 여야 간의 어떤 그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주말 모임 나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명령이나 내리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전폭적으로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게 정부 탓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이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발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집회 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집회의 수위 같은 것들이 사실상 건설적 논의를 하기 위한 집회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표현의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여서 이런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관련돼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출입국을 막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집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의사협회가 정치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누가 맞죠? 지금 최대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결국 왜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막으려고 하지 않고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을 마치 신천지나 이런 데가 원흉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종교적 견해를 떠나서 오히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집회뿐만 아니고 우리 체육 모임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영화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외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가 됐어야 되지. 그거 하지 않고 다 뚫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확진돼 가지고 지역 사회 감염을 넘는 그런 상태에 됐는데 본인들의 정책적 실패에는 전혀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 단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정치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기했다고 하시는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밝힌 그러니까 걸 어떻게 보면 되죠?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네. 미국은 선제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의 일로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까지 싸잡혀가지고 지금 외국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질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실기했다고 하는 뭐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인구가 한국인이다.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본 인구는 16,000명이다. 그럼 일본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도 발생했으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논리들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도미노 쓰러지듯이 줄줄이 지금 그 방화벽이 뚫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며칠 지났다가 이제 낙동강 벨트 내에서 지금 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부적의 실책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쪽에 있는 있는 분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단어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속출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명 있을 때는 쓰기가 조금 이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조금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예민한 정말 문제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희 처가가 고향이자 처가예요. 처가이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이해는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들어오는 인구들 뭐 중국에 관련된 통제들을 다 막았다면 또 그것만이 또 현명한 방법이었는가에 관련돼서 또 야당이 또 공격을 했을 것이고요. 아까 의사협회가 뭐 인증된 기관이긴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지적하고 나가고 싶은 거는 그 의사협회장이 상당히 그 정부 그 반편향적인 인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주장들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의사협회가 회장을 한 사람만 운영하는 그런 것은 건 아니지 아니니까.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예전에 이제 뭐 선거할 때 이런 과격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걸 가지고 지금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제가 더 얘기하죠.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재계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했던 발언 아니겠습니까? 국내 방역 관리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그렇죠. 걸 가지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활고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으니까. 근데 추경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추경이 처음에는 그렇게 국회 내에서는 힘을 못 받는 것 같다가 점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는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듯한 지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 정치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2020년 예산이 얼마죠? 5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시작된 지 지금 몇 달 됐죠? 5달 됐습니까? 10달 됐습니까? 이제 기껏 한 달 반 됐습니다. 510조 당국이 건국한 이래 유사일에 최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적자 재정을 얘기를 해놓고 한 달 반 만에 또 추경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그것 이외에 예비비란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추경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마디로 예산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추경을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름대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어떤 그 호텔 업무와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텅텅 비었다고. 제가 진짜 지하 주차장에 가봤는데 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역 어떤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금 벌써 확장 팽창 어떤 그 적자 예산이 어마어마하면은 그거를 최대한 빨리 지금 그 풀고 그게 모자라면 그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경을 하는 것이 적법 절차인 것이고 국민들한테 어떤 집권 여당으로 살 일인 것이지 한 달 반 만에 추경 얘기한다는 것이 스스로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황교안 대표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대표조차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아까 호텔 얘기하셨지만 저희 처형은 지금 그 대구에서 분식집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 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손님. 한 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아까 예비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비비 어쨌든 돈에 관련된 부분이 뭐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히려 아까 뭐 야당도 공격의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서 일단은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뭐 사실 정부는 지금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시는 기조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비 편성하고 해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장기화될 것 같다.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뭐 굉장히 내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메르스 사태 때는 5월에 시작이 됐는데 12월에 종식 선언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 확실하게 마중물을 버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논의를 통해서 정말 여야가 합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코로나19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총선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속속 대진표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두 분은 간단하게 꼽아주신다면. 저는 뭐 정치 1번지 종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난주까지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의 빅매치가 성사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성사됐습니다. 네. 그만큼 야당의 어떤 그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정면 돌파의 의지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빅매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떤 정말 앞으로 그 며칠 이 총선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정치 1번지 종로의 빅매치 성사가 저는 제일 관심이 큽니다. 네. 저는 뭐 광진을도 관심이 되지만 광진을은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여기도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가지만 저는 동작을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작에 네.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공천이 될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예,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전략 공천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저는 느낌상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누군지 아세요? 느낌상 뭐 김남국 변호사가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예. 그러면 강서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강서갑을 일단 뭐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에 도전을 했다가 지금 당에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네. 전략 배치를 하고 공천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에게는 경선을 하겠다. 네. 지금 이제 그 응모한 후보가 3명이 더 있으니까. 뭐 강선우 대변인, 부대변인도 있고요. 예. 이름을 한 사람밖에 얘기 안 하시네요. 예. 상당히 급파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름을 한 분밖에 몰라서 제가. 좀 이번 결정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십니까? 같이 저희가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패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은 맞는데 네. 또 하필이면 이른바 조국 대 반조국의 전선을 형성하는 이 강석으로 가가지고 이제 당내 분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상당히 우세하니까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까? 오후에 출마 선언을 김 변호사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좀 미뤘다가 다시 못 먹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이제 금태섭 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날쌘 비판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 하루 또 바뀐 걸 보면은 정말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하루 앞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당조차도 이렇게 공천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여당이 내부적으로 정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대응을 어떤 여론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어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오만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그래도 뭐 늦었지만 나름대로 재배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당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남국 변호사랑 뭐 친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네, 뭐 잘 소통도 아시죠. 많이 하고 네. 뭐 로스쿨 동기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 같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가 나는 그 심판이 이번 선거에 대한 심판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명분을 살려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본인 사무실이 있는 동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집도 거기죠? 네, 집도 거기입니다.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변호사 사무실 계속 네. 동작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죠. 사실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그러나요? 카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은재 의원, 이혜훈 의원 3명을 컷오프했어요. 네. 결국 그 공관위원장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들어올 때부터 이제 큰 칼 휘두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칼날에 누가 가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려질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칼날이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지난 2016년 4.13 총선 때 있었던 이른바 진박 공천의 혜택자들에게 첫 그 칼날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적어도 아직까지는 친박 후보들 특히 TK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는 하면서도 아직 그 성과가 그렇게 없어서는데 기다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광석화 같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탈당파에다가 복당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사실상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지금 보수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이 복당파들한테 사실상 칼날이 가서 앞으로 이 통합된 것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 통합으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오히려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네. 아마 제가 미뤄 짐작한 데는 조만간 마치 서울에서 이렇게 그 청룡오늘도가 번쩍했는 것처럼 아마 TK 지역에서도 조만간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혁신 공천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TK에서는 미풍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명이 지금 불출마 선언한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필요하면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하고 같이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선 연기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 연기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선거 운동이 어려워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주권자들의 선택권이 조금 침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선거 연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 아니더라도 굳이 선거 운동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연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100%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사실 현재 정치 지형에서 손학규 대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내 교섭단체 지위에서 의원 제로 상태까지 지금 된다 얘기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재개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시간표 이거 바꾸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최종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 정치적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은근슬쩍 공을 던지는 것 같지만 문 대통령께서 이걸 받을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도 선거는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선거는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에 있는 사람 얼마나 저 한 번 손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최근에. 선거운동 자체 그 패러다임이라든지 방법 그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크다란 장애를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정치구역이 선거 연기 부분에서는 딱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데서는 생각이 많이 달랐는데 근데 오늘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한 분은 대구가 고향이시고 한 분은 처가가 대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분들도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좀 인식하고 모두 각자
예방 수칙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지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만 100명이 확인돼서 국내 확진자는 총 2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인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좀 죄송스러운데요. 현재 자가격리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자가격리를 하게 되신 거죠? 확진자의 접촉자로 되어 있죠. 확진자는 이렇게 비전형적으로 환자가 오시면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분이 대구 교회라는 신천지 분이셨고 확진이 나중에 되면서 제가 그 진찰을 하고 초진이라고 해요. 초진을 할 때는 처음 이렇게 심장도 듣고 배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밀접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아직 열이나 호흡기 증상은 없습니다. 지금 경북대병원 의료진 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총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88명 정도입니다. 88명요. 지금 그런 분들이 전부 자가격리하면서 있으신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 4곳의 응급실이 좀 폐쇄가 돼서 의료 공백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의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네.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응급실이 닿는 경우는 드문데 네. 지금은 응급실이 그 감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더 이상 받기 어렵고 그 오염된 곳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의료진은 또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닫혔는데요. 네. 저희들 병원은 내일 다시 열게 됩니다. 환자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 또 이렇게 방역을 하고 하는 상태이고요. 그 외래는 계속 열고 있고 응급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119나 이런 곳 접촉을 하면은 열려있는 응급실로 안내를 하지만 여하튼 큰 대형 병원들이 닫혀 있으면 의료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료 공백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네. 봐야 되나요? 네, 공백이라고까지는 아닌데 응급실을 이렇게 사용하는 불편감이 많아서 다른 응급실을 사용할 때 또 이 서비스는 대학병원 가야 된다 이럴 때 대학병원들이 열리는 데가 적으면 예.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죠. 아. 네. 그래서 내일 여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병원이 계속 만약에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네,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음압병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음압병상으로 가지를 못해서 집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구 경북의 음압병상은 이렇게 88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 병상들을 다 쓰고 있겠죠. 써서 일반 병상이라든지 네. 좀 더 이렇게 그 음압병상은 되지 않지만 1인실 같은 것들을 쓰고 심지어
다인실에 같은 확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입원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대구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개명대 동상병원을 신축병동을 긴급 승인해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확진 환자 늘어가는 추세로 볼 때 이 정도면은 수용하고 치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발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곧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할 거로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병원을 아예 비워서 일반 병실에도 확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 6판 지침에는 일반 병상 중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실제일 텐데 얼마나 위험하냐의 문제인데 처음 그 전략은 모든 사람을 음압에 넣고 이 바이러스들이 병원체들이 바깥에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점점 지역사회 감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병동 자체 또는 병원 자체를 전체를 공공시설주로 사용해서 그 환자들을 하면서 일반인과는 분리되되 다 음압이 안 되는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전파를 지역사회로 막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음압만 고집하던 전략에서 일반실도 허용하고 일반실 중에서 다인실도 허용하고 그런데 이 음압과 좋은 시설은 중환자들에게 양보하고 네.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콧물 나고 목 따갑고 그냥 열만 조금 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가벼운 증상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인실에서 같은 감염자끼리 있으셔도 현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요. 지금 일반 병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혹시 감염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나. 근데 의료진이 맞습니다. 감염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동이나 일반 병상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좀 더 보호구 예를 들면 페이스실드 그리고 N95 마스크 그리고 레벨 D라고 하는 그런 옷 여러 가지 장갑 등을 다 갖추고 더욱더 주의를 하게 되는데 음압병상이 없는 것을 음압병상을 금방금방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조치들을 하고 병동을 전체를 이분들을 쓴다든지 병원 건물 한 동 전체를 이분들로 쓴다든지 이런 전략을 위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수를 좀 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네.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료진과 환자 61명이 지금 병원 내에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못 나오는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크루즈선하고도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발병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다음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상황일 텐데요. 빠른 검사를 통해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고 비감염자는 빨리 그대로 분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크루즈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렇게 검사나 이런 것들이 역량이 훨씬 좀 빠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를 가능한 검사를 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지금 의료진 5명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네.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 가능성 이게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지역사회의 집단 감염이 지금 특정 종교단체 신천지 대구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해서 지역사회에 뻗쳐가는 큰
어려움을 주는 그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과 더불어서 병원에는 취약한 환자와 많은 갇혀 있는 공간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데 감염이 된 직원이 다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되는데 특별히 지금과 같이 정신병동이라든지 요양시설 누워서만 지내는 요양시설 그분들은 감염이 생겼을 때 사망률이 매우 다른 일반 건강인에 비해서 높을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 감염, 병원 감염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남병원을 코호트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호트 격리는 전체를 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환자들과 직원들의 그 일부를 하는 것들이라서 정확한 코호트라고 하기는 현재는 어렵고 빨리 선별하고 지금 음성과 양성을 구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는 맞겠죠. 네. 근데 오늘 정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총력 지원을 할 때 실제적으로 각 큰 대형 병원에 들어가서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감염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선별진료소라는 게 있죠. 네. 그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높여서 우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기다림을 줄이고 빨리 배전하고 또 결과를 빨리 통보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런 비용 물자 같은 것들이 공급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병원에 소개하고 민간 병원들이 또 이런 것들을 공중보건 위기를 위해서 사용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적인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제 원칙적인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발표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교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자가격리 상태이시긴 하지만 유선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여러 가지 물자 지원이라든가 또 의료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요? 네, 지금 준비해서 오고 있는 공중보건의 또 다른 그 간호 인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인력으로 많이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니즈를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지금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외에도 또 증상을 나타내는 신도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신도가 지금 전체 9,000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통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1대1로 전부 다 확인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많이 우려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이 개인 모든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고 묻고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들은 무의미하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염려하시듯이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조 안 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통제 바깥에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게 네.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취해야 되는 조치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다 접촉자를 다 관리하는 게 좀 달라졌으니까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지역사회 집단 감염 그리고 병원 감염 같은 것도 생기고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환자들을 네. 중증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잘 치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일반 병상에 한다든지 등을 해서
네,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지금까지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인 김신우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